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기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MMT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MMT라는 현대 화폐 이론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MMT, 그러니까 모던 머니터리 시오리 이거의 준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보통 옮기죠. 경제학에서 계열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케인즈 이론 중에 네. 미국식 케인즈 이론이 있고 영국식 케인즈 이론이 있어요. 네. 영국식을 갖다가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인즈 이른바 케인즈 경제학보다 훨씬 더 그 원래 케인즈의 의도에 가깝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의 일분파예요. 이 포스트 케인지안의 일분파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하냐면은 화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지급수단이다, 세금의 지불수단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기초로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흔히 교과서에서 얘기한 대로 균형재정을 꼭꼭 맞춰야 된다, 매년. 그 세수랑 세입을 꼭꼭 맞춰가는 게 경제에 제일 이롭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의 부채가 너무 크게 늘어나가지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뭐 케인즈 얘기도 했으면, 왜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 있죠? 금융 시스템은 항상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인데, 네. 그 민스키 이론도 여기 이제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간에는 보통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냐면은, 걱정하지 말고 돈 팍팍 풀어라, 요게 MMT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풀면 된다. 예, 돈은 걱정하지 네. 말고 풀면 된다. 돈은 특히 이렇게 미국같이 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푸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얘기는 오히려 그 벤 버냉키라든가 이 통화주의자들이 해왔던 거에 훨씬 가깝고요. 네. 이 MMT 하는 사람들이 돈을 무조건 풀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균형 재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얘기예요. 균형 재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지금 경제학 교과서대로 하면은, 네. 정부의 재정이 만약에 균형이 아니라 확장 재정이 될 경우에는, 네. 이 정부가 그 재정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채권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걸 메꾸려다 보면은 시중에서 자금을 갖다가 계속 빨아들이게 되니까, 그렇죠. 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갖다가 정부가 계속 방해한다,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MMT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MMT 이론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분석 도구인데, 네. 일종의 회계상의 항등식을 갖다 성정을 해요.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채권 채무를 하는 분야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나라의 경제가 있으면은 국가 및 공공 부분에도 채권 채무가 있겠죠. 어떨 때는 그 국가 및 공공 부분이 채권이 더 많을 때가 있고 채무가 더 많을 때가 네.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가계 부채도 들어가고 기업 부채도 들어가는데, 민간 부분도 채권이 더 많을 때가 있고 채무가 더 많을 때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해외 부분입니다. 해외에 대해서 채권이 더 많을 때가 있고 채무가 더 많을 때가 있는데, 네. 그 회계상 이 세 부문의 채권과 채무를 합쳐보면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겠죠. 네. 왜냐면은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대상과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어느 쪽에 채권이 많으면 당연히 어디선가는 채무가 늘어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이걸 낮추면 항상 0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항등식이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항등식입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네. 건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해외 부문에서의 채권 채무가 일정하다고, 여기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이 나오는데, 민간의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은 정부의 채권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봤을 적에 정부하고 민간 부문으로 이 두 개만 문제가 네. 되니까, 한쪽이 부채가 늘면 다른 쪽은 채권이 많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 부분에서 균형 재정을 계속 고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민간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민스키가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 계속 이 채무를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돈을 꿔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민간 부분에서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항등식을 유지하려다 보면은 정부가 이거를 갖다가 이 민간 부채를 계속 끌어안아 줘야 되니까 네. 재정 정책을 갖다가 확장적으로 해야 이게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데 정부가 균형 정책을 고집을 하게 되면은 민간 부채가 계속 그 정도 이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파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스키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일정 그 금융 시스템 때 일정 정도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랑 통하는 건데, 요걸 얘기하는 MMT론자들이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아주 소수의 의견이었었는데, 요 사람들이 1999년 정도부터 그 미국의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부문에서의 채권 채무의 그 양상이 어떠냐라고 하는 분석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2002년, 3년부터 계속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거를 제대로 예측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두 손에 꼽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MMT 이론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이게 막 그냥 뭐 신기를 받았다 무슨 뭐 이래가지고서 망할 것 같다 이런 거 말고 체계적인 방법론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런 메커니즘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자들은 정말 한 두 손에 쓸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MMT가. 그래서 요 세 부문의 채권 채무의 그 상대적 관계,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그걸 성공적으로 예견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적 함의를 놔둘 수가 있냐면은 민간 부분에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딱 확장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부 부채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이걸 흡수한 다음 하는 동시에 정부는 고용 정책을 갖다가 강화를 해서 산업 정책, 고용 정책을 강화를 해서 실물 경제를 살려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긴 말씀드렸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MMT에서 말하는 거는 돈을 무작정 풀자가 아니라 이 세 부문의 해외 부문, 정부 부문, 민간 부문의 채권 채무 상태를 봐가지고 이게 위험할 정도의 불균형 상태로 하게 되면은 정부가 이거를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 부문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해도 된다. 세수가 적다고 해서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일시적으로 나온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화폐를 발행을 하든가 그다음에 뭐 채권을 발행하든가 해가지고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해라. 그리고 동시에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강화해서 이 자금들이 실물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주 고전적인 케인즈 정책을 그대로 고수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MMT라고 하는 게 현대 경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럼?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 2009년,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큰 저거는 못 봤다가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잘못 알려져 있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봐더라도 이게 좀 엉뚱하게 MMT가 오해돼가지고 뒤집어 쓰는데 이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많이 풀리는 걸 갖고 자꾸 MMT론자들한테 이거 뒤집어 씌우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건 미국 연준이 지난 한 10년 동안 해온 일이지 MMT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연준이 이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MMT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서 어떤 위기의식이나 반론을 하느냐면은 돈을 풀어서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이 돈이 어떻게 배분되고 실물 경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중앙은행이 한없이 이거를 부채를 늘려가면서 유동성을 발행해 가지고 계속 금융기관들끼리만 이게 돈이 돌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인플레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MMT론자들이 얘기하는 대책은 금리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무조건 금리 상승 대응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매뉴얼처럼 되잖아요. MMT론자들은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좀 회의를 표해요. 지금 오히려 금리를 상승시키면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게 기업들이 물가, 자기들의 생산물 가격에다 그 이자 비용을 전가를 시켜서 오히려 인플레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 잡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늘려라.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증세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세를 해가지고 들어온 재원을 어디다 쓰느냐? 산업정책에 쓰고, 공용정책에 쓰고, 복지정책에 써가지고서 인플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 중앙은행이 움직일 것이 아니다. 국가가. 예, 네. 국가가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든 배분하든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강한데, 요 얘기가 이제 2020년 정도부터 이제 힘을 얻기 시작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있었죠. 네. 지금 뭐 미국에서 IRA. 요게 직접적으로 뭐 MMT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요거를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제 하원의 그 미국 하원의 그 민주당 쪽 그 예결위원장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은 MMT 쪽 이론을 가끔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MMT의 사고 방식하고 굉장히 통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크게 3개 정도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증세예요. 그러니까 그 지출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면 뭐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부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건 일부에 불구하고 제일 큰 저거는 증세를 통해 가지고서 향후 10년 동안 굉장한 양의 재정 흑자를 갖다가 10년 동안 축적하는 게 목표예요. 10년 동안. 예.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일 높은 소득세 구간에 그 한계서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폴이라고 그러죠. 그 조세 구멍들, 무슨 뭐 공세, 공제다, 뭐다 해가지고 실효세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올려가지고 증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은 시중에 있는 특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본들 있죠. 이 유휴자본의 유동성을 상당 부분 정부가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은 인플레에 대처한다. 요래서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선 두 번째는 의약품 가격을 갖다가 낮추겠다. 정부가 보조를 해서. 이게 미국 사람들의 생활 그래서 제일 고통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약값이 너무 비싸죠. 의료비. 그리고 약값 비싸면은 부자들도 괴롭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큰 타격을 받으니까 요게 두 번째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세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이른바 뭐 4차 산업이라고도 뭐 얘기하지만은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하는 전략 산업들.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관계된 이제 이른바 이제 그린 에너지 산업들. 여기에 대해서 대폭적인 보조금을 줘가지고 산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를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실물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나가서 이걸로 고용을 늘린다. 말씀하신 MMT랑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MMT의 사고 방식하고 굉장히 매통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MMT라고 하는 거를 한번 그냥 돈 막 푼다 이렇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보기엔 벤버랭키의 양적 완화에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막 사전 위키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진짜 돈 푼다라는 뉘앙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그건 간단하게 설명이 아니라 왜곡해서 설명하는 왜곡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벤버랭키의 이론이 이제 통화주의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통화주의를 이제 만든 사람 중에 밀턴 프리드만 있는데 이 사람도 케인즈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요. 그래서 7, 80년대 이후로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적이 나타나는데 돈 풀면 무조건 케인즈주의다라는 식의 어떤 단순한 적이 나오는데 지금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양적 완화다, 마이너스 금리다 해서 금융기관들이 이 돈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돈 푸는 거는 케인즈주의나 MMT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거는 통화주의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 게 훨씬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일본도 사실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양적 완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적 완화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그러는데 2009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미국이 이제 먼저 시행을 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이게 따라오니까는 2010년대는 일반적이 돼 있었지만은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걸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는 90년대 이후에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서 이걸 살리려고 뭐 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가지고
채권을 그냥 사들여 버렸어요. 중앙은행이요? 예, 중앙은행이 직접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경제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중앙은행이 무슨 갑자기 무슨 최종대 부자도 뭐 극단적인 상황도 아닌데 막 나타나가지고 채권까지 해서 막 이렇게 네. 돈 풀어주는 게 악성 채권 다 사고 돈 푸는 게 어딨냐. 이단적인 정책이었어요. 2008년 이전에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정도나 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정책이다라고 네. 여겼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걸 MMT랑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요. 네. 근데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MMT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 은행이나 벤 버냉키가 하는 정책들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통화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게 아니다. 그냥 중앙은행이 엔터키 때리면은 그냥 늘어나는 게 유동성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들 그렇게들 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라고 일본의 경우나 벤 버냉키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뉘앙스가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 MMT 하도 오해가 많아서 네. MMT 그쪽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논자가 이제 W. 랜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균형 재정은 틀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 5년 전에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으니까 갑론을박하면서 오해가 많다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어떤? 균형 재정은 틀렸다예요. 균형 재정은 틀렸다. 예, 부제는 현대 화폐 이론과 화폐의 비밀. 저희 밑에다 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또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MMT론자들의 얘기를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참고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MMT 약을 파는 사람 같지만은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네. 케인지아는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대책이란 게 사실 고금리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금리를 올렸을 적에 경기가 침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에 좀 큰 한계가 있는데 네. 요것도 또 이제 밀턴 프리드만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금융 통화 차원에서 해결하는 문제지 그냥 다시 말해서 금융 통화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걸 가둬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실물 경기의 침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옛날에 폴 볼커가 그 연준 의장이 80년대 초에 그 금리를 확 올렸을 적에 네. 미국 그 산업 경제는 거의 박살이 나다시피 했거든요. 한 3, 4년 동안. 네. 영국도 실업률이 뭐 3배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실물 경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침체, 고금리를 인플레이션에 대처한다고 금리를 올렸을 때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이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금리를 올렸는데도 인플레가 계속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금리를 올렸는데도 예. 계속되면. 예. 그랬는데도 인플레가 계속되면은 네. 금리를 올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지금의 문제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민간 부분, 공공 부분 할 것 없이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레버리지드 이코노미라는 것 때문에 네. 부채 비율들이 다 엄청나거든요. 네. 여기서 금리를 갖다가 옛날 폴 볼커식으로 만약에 뭐 20%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다 지뢰밭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갖다가 올해 아마 연준이 한 5.25%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거를 5.5% 갔는데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걸 6% 7%로 올릴 거예요. 터질 게 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네. 어느 상태가 되면은 이건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환율 문제, 부채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금리로 대처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유동성을 흡수하고 경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는 이거는 이 금리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가지고 실물 부분, 산업 부분하고 금융 부분이 어떻게 역동적 관계를 맺느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거시경제의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네. MMT 쪽에서 얘기하는 증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으로 보내가지고서 실물 경제를 살려서
소득 전체를 증대시켜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호순환 관계로 전환시킨다. 이런 패러다임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대책의 어떤 한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 증세라는 방법, MMT가 얘기하는 증세 같은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금리만 그냥 단순히 올려서는 이제 한계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금리 올렸는데도 물가 안 잡히는데 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MMT 그리고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 MMT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 함께 좀 들으면서 잘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